에피제네틱의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한 얘기를 써놨어요. 특히 앞에 뭐 머리표부터 해서 보면 앞에 머리표를 한번 읽어보세요. 읽는 것보다 머리표. 난 여기에 한 문장에 다가만 줄을 그어가지고 왔어요. 책 없는 사람은 이상하게 책 없던 선생님은 용법들이 책좀 하라고 해요. 머리글에서 어떤 내용이 제일 눈에 들어와요? 책상부터 검사해야 되나? 성적 검사만 추가 이수하는 검사를 해야 되나? 하세요. 제발도. 나 계속 앞으로 이렇게 진도 나갈 거야. 맞아요? 뭐가 눈에 들어와? 돈이 아까우면 책을 읽어야지. 뭐 어떤 문장이 떠올라요? 눈에 들어와요. 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러한 현상들은 유전 정보 자체를 변형하지 않고도 각 유전 정보에 대한 활용 접근성을 제어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유전 정보에 대한 활용 접근성을 제어합니다. 유전 정보가 있어도 거기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용하려면 거기에 접근을 해야겠죠. 정보에 다가가서 그 정보로부터 뭔가를 쉽게 말하면 RNA를 만들든지 뭘 해야 돼요. 결국 이 접근 제어라는 게 조절이라는 거예요. 유전 물질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오픈, 액티브, 느슨해야 접근이 된다는 거고, 컴팩트하고 클로즈 되어 있으면 접근이 불가능하다. 이 접근력을 조절하는 것이 결국 에피제네틱의 중요한 얘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글을 쓴 사람은 연세대학교에 있는 김영준 교수님이라고 그리고 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의 분자생물학 책에 메디에이터, 매드원 이런 단어가 나온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안 나요? 분자생물학 교재도 갖거든요. 분자생물학 몇 번인지 모르겠다. 그 관사 조절하는 파트에 보면은 내가 써볼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메디에이터란 말은 한국말로 그냥 번역하면 뭐 매개자, 일반 명사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 명사로 쓸 때는 메디에이터에 M이 소문자죠. 근데 거기에 대문자를 메디에이터로 써요. 대문자 M, 뒤에 소문자. 그러면 고유명사가 되죠. 즉 전사를 하기 위해서 전사인자나 RNA 폴리머레이즈나 제너레이티브 팩터 이외에 단백질들이 프로모터 부분에 많이 모여있고 많이 결합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서브유닛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긴 하지만 다 다른 종류의 서브유닛이에요. 그걸 갖다가 메디에이터 1번, 메디에이터 2번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해놨어요. 앞자만 따서 매드1, 매드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메디에이터 관련된 연구를 하셨던 분이고 그 다음에 자기 포섭할 때 그 RNA 폴리머레이즈 2 입체 구조 밝혀서 노벨 화학상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로저 콤버그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아버지는 아서 콤버그라는 사람으로
DNA 복제를 밝혀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우리 노벨 생리의학상 분야에서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이 노벨상을 받은 이유가 없어요. 근데 거기가 아버지와 아들이 노벨 같은 생리학을 아니야. 노벨상을. 그래서 아버지는 DNA 복제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고 아들은 RNA 폴리머리즈 구조를 밝힌 분야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그 랩에서 이제 그리고 RNA 폴리머리즈 구조 밝히니까 전사에 대한 연구들을 하겠죠. 그 랩에서 박사과 과정을 하면서 메디에이터 관련된 연구를 해서 논문을 많이 내고 현재는 연수자들 생활학과에 교수님을 계십니다. 그런 분이 첫 번째 머리글을 쓰셨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챕터 1로 넘어가면 챕터 1에는 수동조작이란 무엇일까? 라는 제목으로 챕터 1이 시작이 돼요. 챕터 1, 2, 3에 보면 거의 그림도 없고 그냥 쭉 글을 써놨어요. 자, 챕터 1에 보면 수동조작이란 무엇일까 얘기를 하면서 이 그림이 나와 있고 밑에 그 두 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수정유전학을 정의한 그 글들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위에 그림은 우리 지난 시간에 보여줬던 에피제네틱스 랜드스케이프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은 실제로 그 워딩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점점 찍어가지고 나와 있었던 그림이고요. 근데 그 그림을 그대로 가져다 쓰면 어떻게 되겠어? 저작권의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비슷하게 이제 그려서 여기는 점으로 표시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려놓은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죠. 에피제네틱 랜드스케이프 워딩턴 1997년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을 수정해서 그렸다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제임스 왓슨이 DNA 구조 가졌던 왓슨이 이렇게 에피제네틱을 정의해놨어요. 그래서 DNA something beyond the DNA sequence, DNA 용기설 이외의 것이 유전이 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 왜 이 얘기가 나왔냐? 2003년도죠. 1990년도부터 뭘 했냐면은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거를 수행을 했어요.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는 얘기는 DNA 연기설, 사람의 그 하나의 세포 안에 들어있는 모든 DNA 연기설을 밝히는 거죠.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이 보금 자기가 관심 있는 주로 유전자, 어떤 단백질이 안 만들어지면 병에 걸리더라. 그러면 그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는 무엇일까? 그래서 그 부분 연기설을 DNA를 전체적으로 제놈을 조그맣게 자른 다음에 거기서 그 유전자가 들어있는 DNA 부분을 얻어서 생어 시퀀스 방법으로 연기설을 조금씩 분석했어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가 이런 단백질을 암호화하고 이 단백질이 무슨 일을 한다. 이런 것들을 밝혔어요. 그때만 해도 염기설 하나하나 밝히는데 그게 실험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DNA에다가 그 DNA가 있으면 거기를 합성해 나가면서 마지막 뉴클레오타이드를 더 이상 합성할 수 없는 그런 약간 뮤테이션된 뉴클레오타이드를 집어넣어서 합성을 시키고 그걸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젤에다가 걸어서 DNA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전기를 걸어놓으면 여기다 DNA를 걸어놓으면 쭉 옮겨가면서 그 DNA 길이에 따라서 무게에 따라서 이제 옮겨가는 정도가 달라져서 그걸 가지고 밴드화 시켜서 그다음에 필름 지금은 안 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뭐 엑스레이 그 찍고 나면 필름을 다 이렇게 플라스틱 그 반투명한 걸다가 썼었잖아요. 거기다가 다 익스포드를 해서 그냥 연기설을 밝혔어요. 그러면 이만한 죄를 걸어도 한 길어야 200페이지를 읽기가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시절에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람 전체의 DNA 연기설은 좀 알아봐야 되지 않겠니?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 세계에 굉장히 여러 연구소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사람의 염기서열을 밝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너는 1번 염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는 거기랑 조금 겹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어떤 그룹은 이렇게 해서 겹쳐가면서 염기서열을 나눠서 읽었어요. 1990년대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거의 그 시퀀싱 기계 없이도 읽기 시작을 했고, 그 와중에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발명이 되면서 조금 속도가 붙긴 했어요. 자, 어쨌든 10여 년에 걸쳐서 그 일을 해서 2000년 또는 2001년도에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 염기서열을 전체적으로 1번 염기서의 시작부터 끝까지 염기서열, 2번부터 100%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을 읽어왔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염기서열을 다 밝히면 생물에 대한 모든 걸 다 밝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결국 염기서열에 있는 그 유전 정보를 전사번역해서 단백질을 만들고 기능을 하니까 그걸 다 알면 모든 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막상 2001년도에 제노 프로젝트 다 하고 났는데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가장 달라진 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DNA 전체 중에 유전자라고 하는, 즉 전사번역해서 폴리펩타이드를 만드는 정보가 들어있는 부분이 너무 조금이다. 전체 중에 지금은 거의 한 20%까지 내려가서 25%가 안 될 만큼 굉장히 작은 부분이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한 10분의 1만이 엑손이고 나머지 10분의 9는 인트론이 돼요. 따라서 아미노산 시퀀스를 암호화하는 부분은 전체 제놈의 2%가 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일단 아미노산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가 있는 부분이 적었었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건 한 2만 개밖에 유전자의 개수가 안 돼요. 다른 종에 비해서 별로 유전자의 개수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도대체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해서 다양한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세포를 만들고, 그다음에 발생을 조절하고,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에피제네틱이라는, 즉 유전 정보는 같지만, 모든 종류의 세포의 유전 정보는 같지만 이 유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세포가 분할하는 것도 하고 발생이라는 것도 하고 어떤 조직 특이적인 특징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잘못되면 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아직은 명확하진 않지만 기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제네틱에서 에피제네틱의 상황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인터뷰가 2003년이니까 휴먼 게놈 프로젝트 끝나고 난 이후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01년도에 아마 인터뷰를 했으면 우리 곧 DNA 문제를 다 밝힐 거니까 생물학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걸 알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그리고 2008년도에 콜드스프링 하버 미팅에서 에피제네틱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에피제네틱의 정의를 이런 식으로 내렸답니다. 결과적으로 DNA 염기서열 변화 없이 다른 것들에 의해서 단백질의 발현이 결정되고 그것과 효율이 달라지는 것이 에피제네틱 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콜드스프링 하버 미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콜드스프링 하버 레보레토리,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라는 곳이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은 뉴욕 맨하탄 옆에 있는 그 섬에, 롱아일랜드가 그 섬에 있어요. 거기가 그 제임스 왓슨이 DNA 구조 밝히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 연구소에 생산을 했었던 곳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다 알만한 실험들 중에 뭐가 있냐면 유전물질이 유전물질이 단백질이 아니고 DNA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실험. 뭐였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단백질이 유전물질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뭘 갖고 실험했죠? 박테리오파지에다가 바이러스를 감염시키면서
변화시키느냐를 가지고 유전 물질이 무엇인지를 밝혀냈어요. 그 실험을 한 사람이 누구였었죠? 허쉬라는 사람하고 체이스라는 사람이 했었어요. 그거에다가 허쉬의 체이스 익스페리먼트라는 표현으로 써요. 그 허쉬라는 사람하고 체이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어디서 했냐? 여기서 했어요.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에서 했어요. 지금도 가면 그 1층짜리 허쉬 체이스, 밖에 허쉬 체이스 레버러터리라고 간판이 붙어 있는 그 다 쓰러져 가는 것 같은 그런 1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안에는 물론 다 리노베이션이 되고 좋아요. 밖에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게 바로 콜드스프링 하버 연구소예요. 지금도 매년 8월 말이 되면 지금은 이제 8월 말이 되면 유캐리오틱 트랜스크립션 앤 크로마틱 뭐 이런 타이틀의 이름을 가지고 진해생물에서 전사 조절과 결국 진해생물에서 전사 조절을 크로마틴과 떼어놓고 할 수가 없으니까 크로마틴 베이스의 진해생물에서의 전사 조절에 관한 학회가 매년 열려요. 그러면 이제 나중 꽤 유명한 사람들이 다 와서 발표를 하고 그런 학회를 열리죠. 자, 그게 바로 콜드스프링 하버 레볼루트예요. 자, 콜드스프링이라는 얘기는 아마 결국 그거잖아. 스프링은 뭐예요? 콜드스프링은 뭘까? 여기서 스프링이 봄이 아니라 뭘 스프링이라고 그러죠? 온천수 나오는 걸 스프링이라고 나와. 여기 어디에 찬물이 펑펑 솟는 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콜드스프링, 그리고 거기가 처음이니까 옆에 하버에 하버가 저거잖아. 선착장 이런 뜻인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바다에 붙어 있는 연구소예요. 굉장히 넓은 잔디밭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분야에 연구를 하면 계속 가볼 일이 있을 것이고 또 연구를 하지 않더라도 맨하탄에 놀러를 가게 되면 한번 가서 이런 데가 있구나. 수업 시간에 들었던 허쉬 앤 체이스 연구실도 거기 있고 콜드스프링하고 연구소고 안에 가면 그 왓슨 앤 크릭이 했던 DNA 이렇게 이중 나선들의 모형 있잖아요. 그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왓슨이 나중에 그 뭐였죠? 이게 그 인종차별적인 발언으로 이제 이 왓슨이 문제가 돼서 지금은 다그 현직에서 다 물러나와 있어요. 물론 나이도 많기는 하지만. 근데 그거와 별개로 젊어서 DNA 구조 밝히고 몰레큘러 바이올로지 연구에 기여한 부분 그거와 상관없이 공대로 군대생활 분야에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왓슨 얘기가 나오니까. 자, 그다음에 그 책에 아까 2008년도에 그때도 말했지만 콜드스프링 하버에서 스테레틱에 대한 정의를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후생학 강의는 2007년도 2학기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빨리 시작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목입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두 번째 파트에 보면 두 번째 파트는 후속 유전학의 역사라는 타이틀로 이게 그거네. 넘어가는데 이게 아까 2008년도에 모여서 했다고 그랬었죠. 자, 여기 보면 2009년도 그 진스 디벨롭먼트라는 학술지에 이러한 사람들이 그 오퍼레이셔널 디파이닝 오브 에피제네틱의 이제 정의를 우리가 학회에서 모여서 내렸다. 리스트 미팅 2008년 12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콜드스프링하고서 모여서 에피제네틱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이걸 2009년도 4월 달에 나온 학술지에 이렇게 뭔가 발표를 한 거예요. 자, 이걸 갖고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때 일이 이렇게 논문 형식으로 나왔다는 얘기 또 할 뿐만 아니라 논문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논문들의 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준비를 갖고 왔어요. 요 화면은 펀메드라고 하는 미국 내셔널 인스티튜트 오브 헬스 NIH에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운영하는 그 웹사이트예요. 거기에 들어가면 키워드만 치면 우리 분자생물학과
분야의 모든 논문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것뿐만 아니라 1800년대 그 당시의 논문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따가 기회가 나면 제가 과거 논문들, 아주 오래된 논문들을 이런 식의 그냥 타이핑 버전이 아니라 논문으로 나왔던 그 페이지 그대로 그 옛날 거를 캡처하는 것도 제가 보여주긴 할 건데, 자, 여기서 들어가면 이제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치면 논문을 찾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이후에 발표할 때도 이런 리뷰 논문 하나쯤은 참고를 해서 발표를 하기를 바라는 의미로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GSN DB라고 DIV까지 하고 점을 찍어놨어요. 이건 뭐냐면 학술지의 이름이에요. 이 학술지는 GS 앤드 디벨롭먼트라는 이름의 학술지예요. 근데 이거 쓸 때 짧은 단어는 다 써요. 그런데 이렇게 긴 단어는 보통 약자를 써요. DV하고 점을 딱 찍어놨죠? 디벨롭먼트의 줄임말로 썼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한 단어로 되어 있는 학술지는 줄이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네이처, 사이언스, 셀 이런 거는 그대로 다 써요. 그런데 두 단어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이렇게 단어들을 줄여서 사용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GSN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꽤 유명한 학술지예요. 그리고 2009년도에 나온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4월 1일 날 출판이 됐다라는 건데 이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왜? 뒤쪽에 23이라는 이 숫자와 781이라는 숫자를 찾으면 이 논문이 실린 연도가 나오기 때문에 연도와 그 언제가 나오니까 그래서 23이 볼륨을 얘기해요. 한국말로 하면 권, 우리가 어떤 학술적으로 보면 몇 권, 몇 호 이런 얘기 하죠. 권에 해당하는 게 영어로 하면 볼륨이고 이게 23이에요. 가로치고 7은 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 가로치고 쓴 7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볼륨에 23이라고 하는 볼륨에 781페이지는 7권에 당연히 들어있습니다. 왜? 이 볼륨 23에 1호는 1페이지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1호가 만약 1페이지부터 가다가 115페이지에서 끝났다. 그럼 2호는 페이지가 116이 아니라 다시, 그러니까 1이 아니라 다시 116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1호부터 10호까지 나와 있다. 한 볼륨에 10호까지 나와 있으면 페이지는 1에서부터 10까지 쭉 연속으로 지나가겠거든요. 그러니까 호는 몰라도 논문을 찾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결국 볼륨 23에 781페이지에 시작하는 이 논문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또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뒤에 DOI 넘버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여기 PMID라든지 이런 것들만 알아도 이제는 논문을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런 DOI나 PMID가 나오기 전에는 논문을 찾을 때 학술지 이름, 볼륨 넘버, 페이지 시작 넘버 세 가지만 알면 특정한 논문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 논문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정보고 이름이고 그 정보만 알면 찾을 수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 이제 4명의 이름으로 논문이 나가 있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쉘리버거라는 사람은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관련 연구를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토니 키저리스 때이 사람은 역시 이 사람도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회사를 차렸죠. 지금 말로는 뭐 벤처쯤에 됐어요. 네, 지금은 더 이상 벤처가 아니라 근대생물학 분야에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됐어요. 그 회사의 이름은 AB캠이에요. 그 회사를 쓸 때 대문자 A, 소문자 B, 그 다음에 CAM을 써요. 대문자 A와 소문자 B는 우리가 보통 뭐의 약자로 쓰죠? 대문자 A와 소문자 B. 자, 근데 분대생물학 맞죠? 뭐의 약자로 쓰죠? 안티바디.
안티바디의 AB예요. 우리가 안티바디 쓸 때 AB만 쓰잖아요. 안티바디. 그 다음에 뒤에 캠은 캠브리지 캠이에요. 캠브리지. 뭐가 떠올라요? 캠브리지. 여기서 신사복 브랜드예요. 이런 소리 나면 안 돼요. 캠브리지. 어딨죠? 자, 우리가 보통 대학교 랭킹, 전 세계 대학교 랭킹하면 나오는데 뭐 어떤 대학들이 나와요? 하버드부터 시작해서 나오죠. 근데 꼭 그 5위 안에 하버드와 더불어 1, 2위를 다투는 대학들이 있잖아. 미국에 있지 않지만. 어디? 영국에 있는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포드 대학. 들어는 봤죠? 캠브리지, 옥스포드. 얘네들은 사실 옛날에 영국에 있었던 다 단과대학, 컬리지들이 모여서 영국은 옛날에 다 단과대학이었어요. 근데 단과대학만 갖고는 힘이 없잖아. 유니버시티가 아닌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단과대학들이 다 모여가지고 유니버시티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일을 하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어떤 그 소관에 들어가보면 다 단과대학 캠브리지 베이스예요. 그리고 왜 캠브리지냐? 동네 이름이 캠브리지예요. 캠브리지라는 동네에 있는 수많은 단과대학들이 학문적으로 잘 오랜 역사 전통을 갖고 일을 하다가 미국에는 유니버시티라는 개념이 있어갖고 이제 등치를 크게 해서 막 뭘 하네? 그럼 우리도 단과대학들이 연합을 해서 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나가자. 그래서 캠브리지 유니버시티예요. 근데 그 안에 다 단과대학들로 활동을 해요. 그 캠브리지의 캠프이고요. 옥스포드 역시 마찬가지로 캠브리지는 런던의 위쪽에 있고 북쪽에 있고 옥스포드는 런던의 서남 쪽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반대 방향에 있어요. 서로. 옥스포드 역시 옥스포드라는 지명을 가진 동네에 수많은 단과대학들이 있고 건물도 다 따로따로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모여서 옥스포드 유니버시티라는 어떤 연합대학처럼 해서 해요. 이 두 대학이 서로 1, 2위를 다투는 경기에서 그리고 미국과 그 경쟁을 해도 밀리지 않는 늘 탑5 안에 들어가는 그 대학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뭘 했냐면 이런 히스토 모디피케이션 에피제네틱에 대한 연구를 하다 보니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안티바디예요. 그 단백질만 특이적으로 딱 잡아내는 안티바디가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얘만 잡아야지 다른 것까지 같이 잡으면 데이터가 산으로 가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안티바디들을 이용해서 연구들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히스토 모디피케이션 에피제네틱 관련된 연구들을 하다 보니 좋은 안티바디가 잘 없는 거예요. 기존에 안티바디 회사에서 만들어 나온 안티바디들을 사서 써봤는데 영 아닌 거야. 그리고 이 안티바디가 정말 맞나 하고 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차라리 내가 안티바디 만드는 회사를 차려야겠다. 그래서 차렸어요. 그래갖고 잘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주로 히스톤 관련된 에피제네틱 관련된 단백질에 대한 안티바디만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서 쓰는 사람들이 어차피 같은 돈 주고 사는 건데 훨씬 실험이 잘 되면 그거만 주구장창 해서 쓰겠죠. 그래서 회사가 점점 커지면서 지금은 이런 에피제네틱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의 안티바디를 만들어도 굉장히 큰 회사가 됐어요. 본인 엄청 돈 많이 벌었겠죠. 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제일 관심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이잖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연구를 하면서 그 안티바디 만드는 기본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인 거고 그걸 가지고 회사를 만들어서 엄청나게 크고 지금은 아마 안티바디 전 세계에 있는 안티바디 회사 중에 국제가라고 그냥 서러울 정도로 큰 회사이고 안티바디 값도 엄청 비싸요. 하나 한 50 마이크로리터. 50 마이크로리터가 얼마큼 되는지 알죠? 분자증으로 실험해봤으니까 그거에 100만 원씩 해요. 상상 초월이에요. 무슨 뭐라 그러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서 그런 거로 따지면 삼성이랑은 비교가 안 돼요. 그렇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100만 원 굉장히 크죠. 근데 방법이 없어. 연구하려면 눈물을 먹고 쓰는 수가 없어요. 나도 1년이면 꽤 많은 돈을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람은 라는 이 사람은 폴리머레이즈 관련된 논문하고 그다음에 논코딩 RNA 이런 쪽의 연구들을 많이 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알리 시라티카드 이 사람은 특히 히스톤 H3K4의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다 유명한 사람이고 학회에 가면 나와서 연구 결과 발표하고 우리가 아까 말했던 뭐 사이언스, 네이처, 셀 이런 데에 논문들을 꽤 많이 냈던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2008년도 그 미팅에 모여서 이런 에피제네틱에 대한 정의를 내고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도 펌플에 들어가서 키워드를 치고 그 다음에 논문의 제목과 논문의 내용과 학술지의 수준과 이런 것들을 보고 논문을 하나 정해서 발표 자료로 사용하기를 펌플에 하면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자, 두 번째 파트 역사에 대한 얘기를 쭉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자, 여기 보면 두 번째 파트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냐면 자, 유전 물질이라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염색질 또는 그런 개념인데 1800년대 후반에 크로마틴의 존재가 밝혀졌다는 겁니다. 자, 1800년대 중반에서 후반은 아직 중자성분학 이런 개념은 없을 때였고 겨우 이제 뭐 멘델의 유전 법칙 발견, 진화론 얘기 이런 걸 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이제 이때도 현미경이 조금씩 이제 개발이 되면서 지금만큼 성능이 좋지는 않지만 핵 안에 세포라는 어떤 개념이 있고 그 안에 핵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핵 안에는 세포질과는 다른 어떤 물질들이 있어서 어떤 염색을 해보면 다르게 염색이 된다는 것들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염색체가 관찰이 되면서 이 크로마틴이 응축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관찰이 되던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보면 1884년 히스톤이라는 단백질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1882년 크로마틴이라는 걸 발견하고 1900년대가 되기 전인 1800년도에 이미 세포, 핵 안의 어떤 물질 그리고 이 물질이 아마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밝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우라도 전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지금 하는 것들이 1800년대 후반에 저런 걸 해본 사람이 있구나. 나는 지금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내 손으로 현미경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긴 하지만 저런 걸 했던 사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자, 알버트 코델이라는 사람이 DNA의 염기를 발견하고 노벨상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알버트 코델은 1884년 독일 생화학자 알버트 코델, 1853년에서 1927년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핵 안에 어떤 산성 성분을 띠는 물질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얘가 도대체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우리 모두 알고 있는 아데닌, 구아닌, 티민, 사이토신, 그다음에 유라실까지 6종류의 염기 분자들이 그 핵산 안에 구성성분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실 히스톤 단백질도 밝혀냈어요. 그래서 1910년에 이 사람 모습이에요. 코델이라는 사람 모습이에요. 핵산 발견했고 히스톤 구조 발견했어요. 이 사람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어요. 사실 이 시절만 해도 주로 세균,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한 항생제, 세균이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 이런 것들을 갖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주고받던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이런 거 아닌 그 토픽으로
유전 물질의 화학적 구도를 밝혀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사람이고요. 자, 독일 사람입니다. 참 독일 사람처럼 생겼죠? 다음에 나오는 데가 뭐가 나오냐면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는 이제 뭐 DNA가 없었고 뭐 이런 걸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DNA는 사실 에피제네틱을 DNA가 에피제네틱은 아니니까. 그러면 에피제네틱에 대한 얘기는 언제 시작이 됐냐? 여기 보면 자, 1964년도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에 의한 유전자 발현 조절을 이 빈센트 알프레이라는 사람이 논문으로 보고를 했어요. 1964년도에. 자, 그러면 저 1964년도에 저 논문은 어떻게 생겼나 궁금하잖아요. 찾아봤어요. 사실 나도 처음 찾아봤어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긴 논문인가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험에드에 들어가서 찾았어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첫 그 논문이 나와 있는 페이지예요. 이거는 아마 그대로 그냥 그 학술지를 위해서 이렇게 스캔해가지고 올려놓은 모습인데 여기 보면 1964라는 숫자가 보이죠? 64년도에 나온 거고 이 아스틸레이션의 메틸레이션하고 히스톤 and their possible role in the regulation of RNA synthesis. RNA synthesis, 그럼 전사라는 얘기인 거죠. 전사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히스톤 단백질의 아스틸레이션과 메틸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논문으로 썼어요. 이렇게 저자이고 여기 보면 1923년 그다음에 여기 락펠러 인스티튜트. 락펠러 재단에서 운영하는 락펠러 여기서 맨하탄에 있죠. 거기에 있는 이런 그 생명의 사람들이 논문으로 써서 리스톤 모디피케이션이 전자 조절하는 데 있어서 판단하는 거를 24년도에 이 학술지는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죠. 이게 이제 그거 한 페이지, 두 페이지가 나오면 한쪽에는 그 학술지 이름을 쓰고 한쪽에는 뭐 볼륨을 쓰고 되게 번갈아가면서 써요. 이 학술지는 지금 말로 하면은 PNAS래요. PNAS. 뭐냐면 이게 미국 뭐 왕립 학술연구원에서 나오는 학술지예요. 이 학술지는 생물학 분야만 다루지는 않아요. 전체 사이언스를 다 다루는 분야이긴 한데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의 논문이 생물학 관련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이언스나 네이처도 생물학 분야의 학술지는 아니에요. 모든 과학 분야의 얘기를 다 담는 학술지예요. 그래서 사이언스 과학이고 네이처는 말 그대로 자연이에요. 자연에는 화학도 자연이고 물리도 자연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 나오는 논문의 대부분을 보면 다 생물학. 그 중에서도 분자 생물학. 이런 분야들이 월등히 많아요. 그만큼 과학 분야에서 생물학의 위치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셀이라는 학술지 같은 경우는 그냥 다 말 그대로 셀이니까 다 생물 얘기예요. 근데 사이언스나 네이처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긴 1964년도 나도 태어나기 이때 이미 미국에서 윈스턴 모디피케이션이 필요하다, 조절하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또 보면 1974년도와 74년도에 일단 뉴클리오존 구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여기 74년도에 이 부부가 논문을 하나 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논문을 하나 냈어요. 이 로저 쿵버그가 아까 말했던 노벨 화학상 받은 사람이 아래는 폴리머레이즈 노벨상 받았던 그럼 첫 번째 머릿말 쓴 사람이 이 레벨에서 포닥트 프런트. 자, 그 논문이 어떻게 생겼냐? 논문이 이거예요. 두 개의 논문을 찾아봤어요. 자, 여기 보면 크로마틴 구조에 대한 전자현미경을 사진을 찍어서 논문에 냈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등록 시작으로 초록이고 논문이고 실험 결과입니다.
자, 여러분들 분자생물학 교재에서 그 크로마틴에 터트려갖고 히스톤 이렇게 밖에 튀어나와요. 물론 지난 시간에 나도 보여줬어요. 자, 그런 걸 보여주는 정자이에요. 사진이에요. 1975년도에 사진이에요. 자, 여기 점점점에 동그란 거 하나하나가 다 뉴클레오좀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이렇게 뭉쳐져 있죠? 뉴클레오좀 한 30나노미터 파이버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점점이 뉴클레오좀. 그리고 또 다른 논문은 로저컨버라는 사람이 있어. 크로마틴 스트럭처 리피팅 유닛 오브 히스톤 앤 DNA. 그리고 히스톤과 DNA의 반복적인 단위, 뉴클레오즘의 반복적인 단위들이 모여서 크로마틴 구조를 만들죠. 여기 두 개의 논문들이 나오면서 그때 뉴클레오즘에 대한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75년도에. 그다음에 또 이제 이거 역시도 75년도 논문인데 X 인액티베이션 디퍼런시에이션 앤 DNA. 여기서 X는 X 크로모즘을 말해요. X 크로모즘이 두 개 중에 하나 랜덤하게 인액티베이션 되는데 이 인액티베이션이 DNA 메틸레이션하고도 보여요. 그다음에 디퍼런시에이션 전화하고도 보여요. 발생 초기에는 X 크로모즘 인액티베이션 일어나 있지 않아요. 아주 엠브리오 때는 아니었고 이제 발생이 진행이 되면서 두 개 중에 하나가 랜덤하게 인액티베이션 되면서 발생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논문으로 DNA 메틸레이션 메커니즘은 진 액티비티 둘이 디벨롭먼트. DNA 모디피케이션. 그러니까 이때 이 DNA 모디피케이션은 DNA 메틸레이션을 의미해요. 이런 논문들이 1975년도 그때. 자, 이때만 해도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떻게 관련이 있고 누가 그걸 하고 어떤 DNA 메틸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지워지는지 딸세포에는 어떻게 물려주는지 이런 개념은 어떤 시절이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런 변형이 일어난다는 것은 알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책에 그런 얘기들을 보면 더 이상 이 텍스트 그림이 없어서 자, 이렇게 해서 쭉 진행이 되다가 1990년대 DNMT가 발견이 되잖아요. 2000년대가 전이죠. DNMT는 뭐냐면은 DNA 메칠 트랜스퍼레이즈. DNA 사이토신의 메칠 그룹을 하는 소조예요. 첫 번째 DNA 메칠 트랜스퍼레이즈를 발견한 게 1990년대. 우리 창문 여신 사람 좀 있다. 이게 서양이라 새로 넘어가면서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996년도에 처음으로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 여러분 교재에다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 나오잖아요. 이게 1996년도에 발표됐어요. 즉 히스톤 아세틸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이게 1970년대, 1960년대 때 60년대에 관찰이 됐지만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일어나는지 누가 일으키는지 이런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1990년대에 넘어왔어야 히스톤 아세틸 트랜스퍼레이즈, 히스톤의 아세틸기를 붙이는 엔자임을 처음으로 저걸 혐오해서 발견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히스톤 디아세틸레이션, 필요에 의해서 붙였던 아세틸기를 떼어내는 소조가 발견이 됩니다. 자, 이걸 밝힌 사람이 데이빗 알리스라는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역시 아직 현직에 있는 사람인데 이런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에 대한 연구를 아주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역시 매년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얘기가 됩니다. 언젠가는 이런 사람이 노벨상을 하나 받으면 이제 에피제네틱의 위상이 조금 더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노벨상 받을 거란 얘기를 한 10년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우선 못 받네요. 자, 아마도 이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을 이용해서 직접적인 질병 치료가 잘 안 돼서 그럴 거예요. 그런 히스톤 모디파이하는 엔자임들을 가지고 질병 치료에 사용을 하긴 해요. 그런데 그 효과가 이렇게
셀 스페시피시티나 또는 진 스페시피시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결과가 완벽하지 못해서 상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90년대에 이렇게 히스톤 모디파잉하는 엔자임들을 밝혀내고 2001년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히스톤 코드라는 얘기를 했어요. 히스톤 코드. 근데 제네틱 코드 하면 어떻게 돼요? 뉴클레오타이드 3개가 하나의 아미노산 지정하는 걸 제네틱 코드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은 DNA가 담고 있는 그 히스톤에 어느 아미노산에 어떤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이러이러한 조합의 모디피케이션이 일어나면 이런 결과가 나오고 저러저러한 모디피케이션의 조합이 일어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히스톤에 일어나는 변형도 유전적인 정보로 뭔가 나름의 틀을 갖고 정보를 코드로 암호화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히스톤 코드라는 말을 썼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할 때만 해도 히스톤에서 일어나는 모디피케이션 종류가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그때만 해도 일단 아스틸레이션은 라이신에서 일어나는 아스틸레이션은 액티브한 변형. 그 다음에 초창기에 발견됐던 히스톤 메틸레이션은 인액티브한 변형을 일으키는 메틸레이션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아스틸레이션이 일어나면 액티브한 결과는 히스톤 라이신의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면 인액티브한 결과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이 그때만 생각해도 여러 아미노산의 아스틸레이션이 일어나면 좀 더 액티브한 결과를 여러 라이신의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면 좀 더 인액티브한 결과를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라이신의 메틸레이션은 인액티브도 있지만 액티브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들도 밝혀지게 됩니다. 근데 초창기에 발표됐던 게 메틸레이션이 인액티브한 거여서 메틸레이션 이퀄 인액티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라는 것들이 밝혀졌어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분자생물학 교재에도 10여 년 전에 분자생물학 교재에는 아스틸레이션은 액티브한 거로 메틸레이션은 인액티브한 변형으로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문장들이 다 없어졌어요. 틀렸으니까. 자, 그래서 그때만 해도 좀 간단해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의 종류도 적고 뭔가 이런 규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히스톤 코드라는 제안을 했어요. 근데 점차 이게 밝혀지면서 너무 복잡하고 뭔가 코드화하기에는 이게 단순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히스톤 코드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997년도에 뉴클레오존 고해상도 구조.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그 뉴클레오존 구조 이렇게 크리스탈 구조라고 얘기했었죠. 그 크리스탈 구조가 1997년도에 네이처에 논문이 나오면서 구조가 그렇게 생겼다. 그래서 지금은 다 알려진 것처럼 안쪽에 히스톤 H3랑 H4 테트라머가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고 그 바깥쪽에 히스톤 H2A 하나와 2B 하나로 만들어진 2A2B 헤테로 다이머가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이렇게 결합을 해서 히스톤 옥타머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히스톤의 N-터미널 부분들이 DNA 바깥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 있다. 그리고 DNA가 약 1.75바퀴 정도 히스톤 옥타머를 감고 있다. 이런 구조들이 1997년도에 그래서 1990년대 후반에 크로마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시작이 됐었어요. 자, 그리고 뒤에 넘어오면은 이제 2000년대에 넘어와서 히스톤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메틸레이션을 시켜주는 메틸 트랜스퍼레이즈가 발견이 됐고요. 히스톤 코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리고 내가 처음 와서 2004년도 9월에 내가 여기를 왔는데 부산대표로 왔는데 2004년 9월에 올 때만 해도 아스틸레이션은 됐다 지웠다 하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바뀔 수 있는 변형인데 비해서 메틸레이션, 히스톤 라이신의 메틸레이션은 더하기만 하고 뺄 수는 없는, 지울 수는 없는 비가역적인 반응이라고 합니다. 얘기를 했었어요. 왜? 메틸기를 떼는 엔자임이 발견이 안 됐으니까. 2004년도 12월 달에 디메틸레이즈가 히스톤 디메틸레이즈가 발견이 되면서 히스톤 메틸레이션 역시 아실레이션과 마찬가지로 가역적인 반응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04년도에 LSD1이 디메틸레이즈로 발견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2004년도에 또 하나의 역할 아자시티딘, 보통 그냥 아자라고 부르는 그 약품인데 얘가
FDA 승인을 받아서 최초로 DNA 메틸레이션 억제제로 FDA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약으로 쓰인다는 얘기예요. 자, DNA 메틸레이션 억제제 무슨 뜻이냐 하면 저게 항암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때도 잠깐 얘기한 것처럼 튜머 서프레서 진이라는 거는 하우스키핑 진이에요. 늘 액티브한 구별로고 전사가 돼야 돼요. 근데 DNA 뮤테이션 없이 프로모터 부분에 DNA 메틸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전사가 억제가 돼서 암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튜머 서프레서진에 결합되어 있는 DNA 메틸기를 떼든지 강제로 떼든지 아니면 메틸기를 계속해서 식혀주는 메칠화 효소를 억제하면 튜머 서프레서진의 DNA 메틸레이션 레벨이 다시 낮아지면 결국 정상적으로 하우스키핑진으로 발현하게 할 수 있으면 암이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DNA 메틸레이션을 억제하는 여러 가지 약품들을 사용해 봤어요. 그때 실제로 계속해서 분열하는 그 어떤 분열력을 가진 암세포의 특징이 감소하는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FDA에서 심사를 해서 DNA 염기셀이 아닌 DNA 메틸레이션 상태를 바꾸어서 암을 치료하는 약으로 승인이 났었습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도 몇몇 히스톤 모디파잉을 조절하는 그 약들이 FDA 승인을 받긴 했는데 거의 모든 약들이 그렇듯이 부작용 없는 약이 없는 거예요. 튜머 서프레서진의 메틸레이션만 떼야 되는데 반대로 온코진의 메틸레이션을 같이 떼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암을 억제하는 게 아니라 암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진 스페시피스트 특정한 진에 가서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 스페시피스트 특정한 셀만 가서 그 약이 작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들 그 소염제라는 거, 소염 진통제 먹을 일들이 종종 있죠. 사실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갖고 여러 그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이 소염 진통제를 먹어요. 너무 아파서 먹어요. 근데 그 소염 진통제 먹으면 아픈 거가 안 아파져요. 근데 이 소염 진통제가 먹으면 온몸에 그대로 다 작용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픈 부분에만 염증이 있는 세포에만 가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염증이 없는 모든 세포에 그대로 가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살짝의 부작용들이 있어요. 나 같은 경우는 보이죠? 손이 꺾였죠, 손가락이. 이쪽도 좀 그렇긴 한데 꺾였잖아. 그렇잖아요. 손이 이상해졌잖아요. 이거 왜 그러냐면 퇴행성 관절염이에요. 내가 일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늙어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이제 손가락이 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아픈 거예요. 열나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이렇게 소염 진통제를 주는데 나는 여기만 가서 작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돼. 내가 약을 먹으면 온몸에 다 작용을 한대요. 그래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내가 느낀 거 하나는 무릎도 결국 관절이잖아요. 무릎이 점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먹는 약들이 문제가 있는 데만, 염증이 있는 데만 가서 공격을 해서 해결을 보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돌다가 문제가 있는 데는 다 문제가 있는 데도 하고 문제가 없는 데도 뭔가 그 약에 의한 사이드 이펙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암제 역시도 이런 히스톤 모디파잉하는 엔자임을 타겟팅으로 하는 이 항암제들 역시도 셀 스페시피스트나 GM 스페시피스트가 떨어져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2009년도에가 되면 자, 앞에 여기 DNMT는 1990년대에 발견됐어요. DNA 메칠화 시켜주는 효소 여기 DNA 디메틸레이션 DNA 메칠기를 떼어내는 효소도 2009년, 2010년대에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지면서 결국 히스톤 아스티레이션, 메틸레이션, DNA 메틸레이션 전부 다 가역적인 변화라는 것들이 밝혀지게 됩니다. 자, 이게 소형 유전학의 중요한 발전에 대한 타임코스고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과거에는 이제 이게 이제 특수 모든 게 되게 있는데 과거에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정란에서부터 성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수정란일 때 수정이 되고 나면 그 배아 안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이 거기에 다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자라면서 요만했던 손이 커지고 요만했던 머리가 커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수정란은 그냥 하나의 세포이고 하나의 세포 안에 여기 머리가 어디 있어. 그렇죠? 얘네들이 세포가 난화를 거쳐서 세포 분열을 하고 이 이후에 발생 분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손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피부가 만들어지고 심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국 수정란이나 배아나 또 뭐 심장이나 피부나 전부 다 염기서열은 유전 정보는 똑같은데 다른 표현형, 다른 특징들을 갖고 발생 단계에 따라서 결국 어떤 그 진화, 점차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작은 게 커지는 게 아니라 없었던 거에서 새로운 게 생겨난다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과연 어떻게 같은 제네틱을 갖고 없던 거를 새로 생기게끔 하느냐. 그 조절이 바로 에피제네틱. 즉 배아 시기 때 어떤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그 단백질을 암호하는 유전자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단백질이 지금 성인에서 필요하지 않으니까 발현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자, 아까 내가 12시 생명과학 시간에 나왔던 얘기에 그게 있었었는데 오늘 뭐 했냐면 그냥 생명과학의 그 챕터 3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기분자의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식사 이렇게 4종류가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첫 페이지에 어떤 사진이 나와 있었냐면은 어린아이가 우유를 마시고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야 여기에 뭐가 보이냐 하면서 우유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했더니 우유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유. 다 칼슘밖에 얘기를 안 해요. 물론 우유에 칼슘도 들어있기는 해요. 근데 뭐가 들어있을까? 자, 내가 아까 이 말한 4가지 유기분자 중에 DNA 빼고 다 들어있죠. 우유에 탄수화물 들어있죠. 그렇죠? 유당이라고 하는, 젖당이라고 하는 거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단백질도 들어있고 지방도 들어있죠. 자, 근데 어렸을 때 애기들이 이거 뭐 잘 먹고 잘 자라요. 거의 뭐 완전식품이라고 하죠. 근데 나이 들면 우유 못 먹는 사람 꽤 있어요. 먹으면 탈이 납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젖당 분해하는 효소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젖당은 이당류예요. 단당으로 끊어서 ATP만을 사용을 하면 돼요. 근데 그거 분해하는 효소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아기 때나 지금이나 우리 똑같은 DNA 염기체를 갖고 있어요. 즉, 젖당 분해하는 효소 암호하는 유전자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아기 때는 발현이 돼서 사용은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도 문제가 없는 게 아기 때는 먹을 수 있는 게 우유밖에 없지만 자라면서 이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음식을 우유가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음식을 다 먹어서 필요한 에너지를 다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유를 안 먹으니까 필요 없는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식으로 진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북유럽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우유 분해하는 효소들이 나오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자, 지금도 우리 생각하기에 나이가 들면 우유 분해하는 효소가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단백질이 발현되도록 뮤테이션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따뜻한 나라에서는 그 뮤테이션이 일어난다고 해서 별로 도움될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나이 들면 우유 안 먹고 딴 거 맛있는 거 많이 먹으니까. 근데 북유럽은 춥죠. 농사 같은 거 잘 안 되죠. 그나마 포유동물인 가축을 키워서 거기서 고기와 우유를 먹는 게 그 사람들의 어떤 주요 그런 음식 원인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추운 겨울에 우유를 먹고 문제 없는 사람과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채소 없어도 잘 먹고 잘 살았겠죠. 문제 있는 사람은 어떻게 굶어 죽었겠죠.
쉽게 말하면 자식을 못 낳고 죽은 거예요. 우유 분해하는 뮤테이션이 생긴 사람은 우유 먹고 자식 낳고 잘 사는 거예요. 그 자식한테도 그 뮤테이션이 물려간대요. 자, 그래서 지금 중유럽 사람들은 우유를 분해하는 능력이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 특히 따뜻한 쪽 사람들은 그 능력이 없어요. 자, 결국 내가 말하는 건 지금 우리도 우유를 분해하는 유전자를 갖고는 있어요. 근데 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 먹으면 탈이 나줍니다. 그게 바로 에피제네틱. 자, 이런 에피제네틱 얘기를 아까 2학년한테는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결국 이제 1학년 교재에 나온 얘기를 지금 3학년 수대화 수업으로 갖고 오면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성유전학의 중요성 얘기하면서 이 보면 크게 전성설, 후성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성설은 다 갖고 있다. 자극선이 커지는 거다. 후성설은 새롭게 만들어진 거다.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전성설을 주장하지 않고 후성설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트랜스크리션 팩터 메인터넌스. 자, 메인터넌스라는 얘기는 유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메인터넌스는 우리가 갖고 있는 DNA 염기사를 그대로 복제해서 딸세포를 물려주는 것도 유지예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DNA가 갖고 있는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라든지 DNA 메추레이션 상태를 그대로 딸세포한테도 물려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세포는 그 메인터넌스를 잘 합니다. 사실 이거 뒤에 가서 그 실험 모델 얘기할 때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지금 얘기가 나오다 보면 자, 우리가 실험실에서 제일 많이 실험 대상으로 많이 쓰는 거 셀라인, 세포예요. 세포주, 암세포에서 기원한 세포주를 가지고 실험실 제일 많이 실험을 해요. 물론 뭐 쥐나 이런 거 들고 실험했으면 좋아요. 근데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제약사항들이 많아. 그래서 기본적인 실험은 어느 실험실이나 다 셀라인, 세포주를 갖고 실험을 해요. 자, 그 세포를 우리가 여러분 아마 96의 플레이트 구경한 적 있을 거예요. 인터넷 시간에 이렇게 요만한 플레이트에 96개의 구멍이 있는 플레이트를 본 적이 없나요? 있나요? 없어요? 한 내 손바닥만한 이런 플라스틱 용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96개의 구멍이 있어요. 96개, 12개, 8개. 근데 작죠? 거기에다가 세포를 이렇게 많이 희석을 한 다음에 거기다가 딱 이렇게 조금씩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멍에 평균자가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해보면 실제로 하나가 들어가요. 그럼 이제 세포가 하나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먹이 주고 키우면 며칠 지나면 하나가 2개 되고 2개가 4개 되고 그래서 쭉 자라요. 그런 다음에 그 세포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상태를 조사해봐요. 자, 이게 만약에 물려지지 않는다면 아스틸레이션이 어떤 세포는 A 유전자에 아스틸레이션 돼 있고 어떤 세포는 B 유전자에 아스틸레이션 돼 있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모든 세포에서 A 세포에만 아스틸레이션 돼 있고 B 세포에는 아스틸레이션 안 되어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아스틸레이션 된 상태도 그대로 딸 세포한테 물려졌다는 얘기예요. DNA 염기사는 당연히 똑같아요. 뮤테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한, 뮤테이션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DNA 염기사는 당연히 똑같고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상태도 전체 제노메서의 모디피케이션 어디 부분이 많이 돼 있고 어디 부분이 안 돼 있고 이게 그 많은 1000개의 세포면 그 세포가 하나에서부터 왔거든요. 다 똑같이 나와요. 결국 물려진다는 그게 바로 메인터넌스, 유지라는 개념으로 지금 설명돼요.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이렇게 메인터넌스가 되니까 피부세포에서 여기서 분열된 세포는 피부세포가 되지 여기서 분열된 세포가 신경세포로 근육세포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네틱은 피부나 근육이랑 같지만 여기서 분열된 세포는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지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 에피제네틱 패턴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필요하면 그 에피제네틱 상태를 거꾸로 올릴 수도 있어요. 인위적으로. 그 거꾸로 올린 게 뭐냐면 뭐죠? 에피제네틱 상태를 거꾸로 올린 거. 뭐예요? 배웠어. 뭐죠? iPS. iPS가 뭐죠?
I는 induced, 강제로 유도했다는 얘기죠. P는 플루리포텐시라는 얘기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C는 iPSS는 스템셀입니다. 스템셀의 개념이 모든 종류의 세포를 분화할 수 있는 셀을 우리가 스템셀이라고 해요. 근데 그 스템셀은 포유동물 같은 경우 그 포배기 때 안쪽에 이너셀 매스라고 하는 세포에서부터 떼어내서 얘가 나중에 모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그 이너셀 매스가 플루리포텐시를 갖고 스템셀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걸 분화된 티슈 세포로부터 강제로 역분화를 시켜서 스템셀을 만들어 본 거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스템셀을 점차 아래쪽으로 분화가 돼서 오지, 분화된 세포가 스템셀이 되지 않아요. 우리 정상적인 그 생물의 몸에서는. 근데 스템셀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어떤 그 좋은 점이 있어서 의료용 목적으로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스템셀을 좀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없을까 해서 분화된 세포를 역분화시켜서 스템셀을 만든 거죠. 근데 스템셀이나 분화된 세포나 심지어 수정란이나 제네틱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누구는 수정란이고 누구는 스템셀이고 누구는 분화된 프로피세포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거꾸로 해볼 수 없을까? 결국 제네틱이 같으니까 에피제네틱한 변형들을 유도해서 거꾸로 스템셀로 올렸죠. 그게 바로 인듀스드 플루리포텐시 스템셀이고, 역시 이것도 야마나카 시나라는 일본 사람이 해서 노벨상도 받았었죠. 자, 그거에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여기 복제양 분리. 인문학가 이렇게 했었어요. 복제양 분리. 복제양 분리 어떻게 만들었어요? 복제양 분리 어떻게 만들었을까? 대충은 아는데 말을 설명하기 잘 모르겠어요. 자, 복제양 분리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그 난자를 하나, 그러니까 양의 다른, 그러니까 A라는 양의 난자를 하나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 난자에서 난자니까 이제 안에 핵이 있겠죠. 근데 이제 하플로이드겠죠. 단수체 핵이 있죠. 핵을 뺐어요. 빼내고 다른 양의 B라는 양의 핵을 집어넣어줬어요. 근데 이 핵은 어떤 핵이냐? B라는 양의 체세포 핵이 그냥 유선세포였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분화된 세포에, 그러니까 어른 양의 분화된 세포에서 핵을 집어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수정란에다가, 이 난자에서 핵을 꺼내고, 난자에서 핵을 꺼내고 다른 양의 분화된 체세포에 핵을 집어넣고, 그럼 이제 N이 2N이 됐죠? 그리고 이러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정기적인 충격을 줬어요. 그래서 난자가 흡사, 정자가 들어와서 수정란이 된 거인 양 느끼게끔 뭔가 이렇게 자극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얼마만큼 난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난화된 그 배아죠. 이 배아를 C 양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뭐야? 난자는 A가 줬고, 핵은 B가 줬고, 임신해서 키운 건 C 양이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태어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렇게 했는데 결국 분화된 세포에 핵을 넣었는데 얘가 과연 양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의 제네틱은 아까 B 양이 줬잖아. B 양과 같은 외모와 같은 특징을 나타냈어요. 결국 분화된 세포가 다시 수정란이 된 거죠. 원래 우리가 수정란은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만 수정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화된 세포가 수정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네틱을 따지면 남자와 정자가 만나서 NN에서 EN인 거잖아. 이 EN을 이미 기존에 분화된 다른 세포에 EN을 가지고 집어넣어요. 자, 이게 바로 복제양 분리예요. 물론 정상적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얘가 태어나서 이제 애늙은이 같은 상황이 많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빨리 노화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정상적으로 태어났어요. 이거와 같은 일들이 언제, 이거 이제 포유에서 했는데 이미 과거에 개구리나 이런 거에서 개구리 알에서 핵 빼내고 성체 개구리에 핵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게 예전에 다 그 보고가 됐었어요. 근데 그거는 포유류가 아니고
훨씬 하등한 동물이어서 그건 됐었는데 포유류의 복제는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영국에서 이 복제한 분리를 만들어내면서 포유류도 복제가 가능하다고 했고 그 이후에 손기술 좋은 우리나라에서 5만 종류의 복제를 다 해냈죠. 그래서 양이 포유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고양이, 개 등등등등등. 그래서 엄마와 똑같은 제네틱을 뭐 엄마인지 아빠인지 어쨌든 똑같은 제네틱을 가진 자식들을 만들어내면 제네틱하게 똑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얘네들을 뭐라 그러죠? 이런 애들을 전문용어로 클론이라고 해요. 그죠? 클론의 의미는 제네티컬리 아이덴티칼. 이 클론. 그리고 여러분들 작년 분야동그라 시간에 클로닝이라는 것들을 해봤을 거예요. 실험 시간에. 자, 그때 그 클로닝은 여러분 클로닝? DNA 잘라붙이는 게 클로닝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때 클로닝은 DNA를 잘라붙여서 내가 원하는 어떤 세포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원하는 세포와 똑같은 제네틱을 가진 개체를 많이 만든 거예요. 잘라붙여서 이콜라이 하나 안에 어떻게 내가 원하는 거 잘라붙이게 돼 있었어요. 그럼 이 이콜라이 한 마리를 키운 거죠. 그래서 이콜라이 한 마리를 밤새 키웠더니 뭐 수백만 마리가 되죠. 그럼 그 수백 마리는 어떻게 해요? 제네틱컬리 똑같은 거죠. 근데 그 똑같음이 내가 원하는 똑같음, 내가 잘라붙이고 싶은 대로 붙은 애가 된 거죠. 그게 바로 클로닝이에요. 잘라붙이는 클로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제네틱을 가진 애를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게 클로닝이에요. 그렇죠? 자, 이제 씹어 보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사실 이거 사실로까지 하려고